창밖으로 흐린 햇빛이 번지는 이른 오전,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산소포화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신호를 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간병인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잔을 건네며 조금만 드셔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픈 아버지를 모시는 새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애환과 현실에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 전개가 가슴속에 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미약한 힘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입가에 가져갔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식과 선미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일정에 쫓기는 듯한 급함이 먼저 보였고 선미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버지, 잠깐 들렀어요. 회사 회의가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식도 곧이어 아버지 많이 괜찮아지시면 다음 주말에 시간을 좀 더 내보겠습니다. 요즘 거래처가 복잡해서라고 말하며 침대 끝에 서 있다가 시계를 보는 일이 훨씬 잦았습니다. 준호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은 금세 힘없이 가라앉았고 영자가 작은 수건을 들어 준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미가 문 쪽을 향하며 오빠, 우리 슬슬 가야 해. 오늘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잖아 라고 말하자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쪽으로 돌아서 아버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형식적인 인사를 남긴 채 서둘러 병실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사라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준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지훈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헐겁게 풀고 숨을 고르는 모습에는 바쁜 하루를 보낸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온전히 아버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서류 처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편안한 눈빛을 보이며 지훈의 손등을 천천히 잡았고 괜히 너한테만 고생을 시키는구나 미안하다라는 목소리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래만 계셔주시면 됩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끓여둔 보리차를 컵에 담아 건넸고 지훈은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며 익숙한 손길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훈은 침대 옆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번 더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깔끔하게 접힌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낯선 인감을 꾹 눌러 찍은 도장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어떤 서류인지 묻지 않았고 그저 조심스레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고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지훈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실에 한 번 더 방문한 태식과 선미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로 짧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태식은 문득 지훈을 향해 지훈아, 간병은 아무래도 막내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도 상속은 나중에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너도 부담 너무 많이 지지는 말아라고 말했고 선미 역시 오빠 말이 맞아.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 나중에 정사는 공평하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티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대화를 엿들은 듯 살짝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보았고 영자는 눈을 마주친 순간 아주 작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실의 조명에 불이 켜지고 준호는 조금 더 기력이 떨어진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훈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버지 손을 닦아드리는 동안 준호는 그 손끝을 느끼며 오랫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집 애들 마음이 다 다르게 자랐구나. 그 말은 누구를 탓하는 말도 아니었고 원망이나 섭섭함이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혼자 가슴에 쌓아둔 감정이 마지막 순간 가까워지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다가 아버지 손을 더 단단히 감싸며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두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계시는 겁니다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지훈의 손을 다시 한번 가볍게 잡아 올리며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도록 품어온 아버지의 외로움이 스며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조용한 기계음만 울리는 병실에서 준호는 지훈의 손을 쥔 채 눈을 천천히 감았고 지훈은 그 순간이 아버지가 잠시 쉬고 싶은 표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동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한 숨결이 잦아들며 온기가 조금씩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훈은 떨리는 손끝으로 아버지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은 병실의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깊었고 지훈은 그 손을 한층 더 강하게 잡으며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마지막 햇빛이 흐르듯 사라져가는 시간, 준호의 숨결은 고요한 끝에 닿아 있었고 영자가 다가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님, 조금만 마음 추스르셔야 합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의 손을 내려놓지 않은 채 긴 숨을 삼켰고 그렇게 조용한 여운과 함께 다음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눈을 감은 뒤 병실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만 들리던 조용한 공간은 이제 작은 숨소리조차 낯설 정도로 고요했고 지훈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병실 정리를 위해 며칠간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지훈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였고 치료비, 간병비, 기본 입원비가 카드 결제 문자로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버틸만 했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큰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병실 침대 옆에서 계산서를 확인하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손끝은 마치 마비된 듯 굳어 있었고 계산서를 들고 있는 순간에도 피로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다가와 지훈님,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셨네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 거 아시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오늘 많이 찾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습니까? 오늘 급한 업무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라고 답했고 다시 계산서와 카드 청구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식과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외투를 벗으며 지훈아, 간병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번갈아 보러 오기는 힘드니 간병인 쓰는 게 맞지 않겠냐? 비용은 셋이서 n분의 1로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도 곧이어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못 있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니까 솔직히 간병을 자주 오긴 어려워. 지훈아,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식은 그럼 영수증 모아둬.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면 되잖아. 아버지 재산도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눠야지. 그래도 상속은 공평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이 마치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선미 역시 그래 지훈이가 먼저 내고 나중에 우리끼리 정리하면 되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 나누게 되면 그때 깔끔하게 맞추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얼마를 책임지려는 마음인지 드러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지나가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눈꺼풀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신은 힘들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는 깊은 곳에서 작은 상처처럼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병원비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과 선미는 상황을 가볍게 정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선미는 지훈아, 미안하긴 하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낼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기색이 훨씬 크게 묻어 있었고 태식은 영수증 잘 모아둬라. 우리가 다 정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만 반복하며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의료비 계산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드값은 이미 한도를 넘으려 하고 있었고 병원비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준호는 미약한 목소리로 지훈아 미안하다. 다 너만이라고 말했지만 곧 기력이 떨어져 말을 잇지 못했고 지훈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편안해지는 겁니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의 파문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비가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병실의 조명은 더 어둡고 조용해졌고 지훈은 아버지를 재우기 위해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영자는 지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잠깐이라도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쓰러움을 느꼈고 아버지 준호를 잠시 바라본 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단순한 피곤함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고 준호는 힘들게 몸을 돌려 탁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서류 몇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종이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고 그는 느린 움직임으로 손을 뻗어 펜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힘이 실리지 않아 펜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손을 움켜쥐고
작은 노트 한쪽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적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우나라는 글자가 적힌 다음 손이 멈추었고 그 뒤로 여러 번 글자를 새롭게 쓰고 지우며 문장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쌓여 있었고 자식들에게 할 말, 남기고 싶은 말, 정리해야 할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일을 나가던 순간들,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던 날들, 힘든 시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작은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며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생각은 단순한 재산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이 끝나갈 때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겨야 하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느린 흐름 속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에 담긴 글씨는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훈이 병실의 작은 소파에서 잠든 사이 준호는 자신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볍게 떨리던 손끝을 포갠 채 눈을 감으며 그는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남는구나. 병실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준호를 비추고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긴 하루의 끝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고요하게 흘러가며 다음 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나아지는 듯해 보이던 호흡은 다시 거칠어졌고 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주 오가며 차트를 확인했고 영자는 이전보다 더 자주 병실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연달아 들어오는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고 가족분이 많이 편찮으시군요. 가능하면 정리할 것만 정리하고 퇴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과 회사를 오가는 생활을 이어갔고 때로는 아예 조퇴를 하고 병실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준호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지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태식과 선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태식은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 들를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선미는 아이 학교 행사라 얼굴을 못 비출 것 같아요. 상태 어떠신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짧게 남기곤 했습니다. 그들의 안부는 대부분 휴대전화 화면 속 짧은 문장으로만 전달되었고 실제로 병실 문을 여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맞아 병원에 들른 날에도 태식은 통화 중인 채로 들어와 아버지, 상태는 어떠십니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말만 빠르게 건넸고 선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시계를 보며 오래 못 있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와서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보호자 서류와 동의서, 보험 관련 문서, 검사 일정 조정까지 모두 혼자 처리했습니다. 병원 행정실 앞에서 서류 더미를 안고 줄을 서 있는 지훈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뚜렷하게 묻어 있었고 카드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설명을 들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 태식과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내일쯤에는 꼭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이후에나 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속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정사는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치료에 필요한 건 일단 진행해 두십시오. 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여전히 계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고 선미 역시 내일 애들 학원 때문에 밤늦게나 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비는 나중에 셋이서 나눠내면 되잖아요. 무엇보다 아버지 재산도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스피커폰을 켜놓은 채 병실 책상 위에 둔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왔고 준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속은 공평해야죠.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지금은 지훈이가 먼저 처리해 주세요. 그들의 말은 마치 주변 공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흘러갔지만 준호의 귀에는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식들의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창가를 향했다가 다시 지훈에게 돌아가는 모습, 눈동자에 비치는 미묘한 흔들림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돌고 나간 뒤 지훈은 병실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대며 서류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의료비 내역과 보험 처리 서류, 보호자 동의서까지 겹겹이 쌓여 있는 종이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한 구석에 정갈하게 놓여 있는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 개인 서류. 지우는 그 봉투를 손에 들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영자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류 챙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우는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괜찮습니다. 아직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검사 동의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떼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변호사 도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어떻게 준호는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가게 정리할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 좀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검색했고 오래전 등록해둔 도연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름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삭제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짧은 설명과 함께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반가운 듯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훈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도연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렵지만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도연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군요. 그때도 고마웠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가게 정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 같군요. 그들은 지훈과 영자가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간 사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기 전에 한참 동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아이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계속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 해도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 큰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마음을 기억해주는 쪽에 남기고 싶습니다. 간병의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숫자로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제가 지켜본 그대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 말은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기록장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 전부를 막내 지훈에게 상속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제 눈에 보인 대로 제 마음이 향한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되묻듯 말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공식 유언장에는 간단히만 적히겠지만 따로 편지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공식 서류에는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작은 수첩에 제 마음을 담아두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가 더 멀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수첩은 제가 잘 보관했다가 말씀하신 때에 맞추어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간병인 영자님과 관련해서 따로 부탁하실 부분도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영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도우며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힘든 밤에도 작은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던 사람, 자식들이 오지 못하는 날에도 오늘은 제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주던 사람.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영자님께도 작은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 싶습니다. 큰 것은 아니어도 제 마음을 담은 작은 봉투 정도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한쪽에 이동식 작은 테이블을 놓고 서류를 펼친 뒤 필요한 문장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항마다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고 필요한 부분에는 힘겹게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릴 때마다 도연이 종이를 고정해 주었고 영자가 조용히 물을 건네며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수첩에 남기실 말씀은 오늘 밤에 차분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시간이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내부 조명은 한층 낮춰져 침대 주변만 부드럽게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간단한 정리를 마친 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훈님이 아버님 곁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복도 쪽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오래 품어두었던 마음을 어렵게 꺼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오랜 세월 속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응축된 고백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기쁨과 서운함, 부담과 사랑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큰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오래 살아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말은 지훈에게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두 자식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직 지훈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둘 사이에는 조용한 호흡만 오갔습니다. 지훈은 침대 옆으로 조금 더 다가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많이 말라 있었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여전히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 손을 살짝 쥐어보았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기억과 후회, 감사와 사랑이 그 한 번의 손짓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층 더 깊어졌을 즈음 준호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 선택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호는 눈꺼풀을 천천히 감으며 아주 작고 희미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점점 더 잔잔해지더니 어느 순간 마치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기계음도 천천히 다른 리듬으로 바뀌었고 병실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정숙해졌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히 전해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막내에게 남긴 시선, 수첩 속에 적힌 문장들, 도연과 영자에게 맡긴 부탁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속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마지막 밤은 조용히 끝을 향해 닿았고 다음 날부터는 남겨진 사람들이 그 선택의 의미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만큼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가며 인사를 건네는 사이 영정사진 속 준호는 생전과 다름없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입구 쪽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오는 지인들에게 태식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사업관계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분들 덕을 많이 보셨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체면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긴장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조금 뜸해지는 순간마다 태식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거래처에서 온 메시지와 부고에 답장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한편 선미는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도 자주 안쪽 자리로 돌아와 가족끼리 앉은 공간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다가도 틈만 나면 이제 앞으로 집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병원비는 얼마나 더 남았을지, 남은 대출은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걱정을 속삭이며 누군가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빠,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아버지 건물. 세금 문제도 있을 텐데라는 말은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든 사이에서 지우는 장례 절차 하나하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상의해 조문객 안내 표지판을 정리하고 향과 국화를 재정비하며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조문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지우는 상주로서 끝까지 인사를 잊지 않았고 잠시 눈을 붙일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빈소 한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부족한 부분을 챙겼습니다. 향이 떨어지면 채우고 물컵이 비면 다시 가져다 놓았고 때로는 기운이 빠져 보이는 지훈의 옆에 다가와 조금 앉아서 숨 좀 고르십시오. 상주도 쓰러지면 안 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마지막 조문이 끝난 뒤 장례식장의 조명은 한층 낮아졌고 상가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준호의 관이 장지로 향하는 운구 행렬이 끝난 뒤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장례식장의 복도는 비어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짧지 않았던 이별의 의식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도연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상주석 근처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태식과 선미,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버님께서 유언과 관련해 제게 맡기신 일이 있어 장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세 분께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는 아니어도 오늘 중 한 번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이라면 아무래도 재산 분배와 관련된 말씀이시겠죠. 그래도 자식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나누라는 내용이겠죠. 나중에 따로 만나 뵙지 말고 오늘 바로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한 번에 듣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면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도연을 불러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네가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말과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의 모습만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정리 시간을 갖고 세 사람은 장례식장 안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상대적으로 밝은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도연이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세 남매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돈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제게 공식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증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있습니다. 태식은 팔짱을 낀 채 기대어 앉으며 도연 변호사님, 굳이 복잡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 재산은 자식들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미도 그래도 아버지가 딸이라고 차별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저도 나름 아버지 생전에 여러 번 도우려고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와 이미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모은 채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빛에는 긴장과 부담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세 사람의 표정을 차분하게 둘러본 뒤 유언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준호의 인적사항과 날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형식적인 문장을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명확한 의사 판단 능력 하에 이 유언을 작성함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졌고 각종 사소한 정리 사항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조금 지루해진 표정으로 그 설명을 듣다가도 재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고개를 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이 중요한 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 예금, 기타 재산 일체를 막내 아들 지훈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태식과 선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한다고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침착하게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 예금, 기타 재산 일체를 막내 아들 지훈에게 상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는 뭡니까? 막내만 자식입니까? 부모 재산은 자식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충격, 억울함이 뒤섞인 채 울려 퍼졌습니다. 선미도 얼어붙은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도 딸로서 나름 해온 게 있습니다. 자주 못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막내에게만 넘기신다고요? 저희 몫은 없는 겁니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은 그에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도연을 향해 급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언장 내용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태식의 귀에는 그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레 지훈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들으셨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병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막내 당신뿐이었는데 유언장 이야기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고요? 선미도 눈가를 닦으면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자주 못 온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번도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게 정말 그게 아버지 뜻이신지 확인하고 싶어요. 감정선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을 모두 지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짤막한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간병과 헌신에 대한 나의 고마움을 전한다. 그러나 그 한 줄만으로는
왜 전 재산을 몰아주는지,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자세한 마음은 따로 남겨두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갈등만 더 크게 남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세 남매의 격앙된 반응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의사를 확인하셨고 이 결정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강요나 압박 없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공식 유언장 외에 별도의 메모와 수첩을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 보다 자세한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아버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도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님, 부모 재산을 한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남은 자식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십니까? 혹시 막내가 아버지께 유언장을 쓰도록 옆에서 설득하거나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말 속에는 지훈을 향한 뚜렷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 역시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훈이가 아버지를 많이 챙긴 건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 재산을 혼자 가져가는 모양새는 너무합니다. 혹시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거나 마음을 흔든 건 아닌지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상체가 굳은 듯 멈췄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시간이 한순간에 돈을 보고 붙어 있었던 시간으로 의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엉키며 목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아버지께 유언장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도 없고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태식과 선미에게 그 말은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실은 막내만 이득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재산이 아무리 많지 않다고 해도 형제들 사이에 최소한의 공평함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선미도 우리가 병실에 자주 못 와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빼놓고 막내에게만 맡기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고 도연은 다시 한번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 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아버님께서 재차 확인하신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버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먼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아버님께서 남기신 다른 글과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고 난 뒤에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갈등을 잠시 미루자는 제안이었지만 이미 감정은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태식과 선미는 여전히 충격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우는 자신이 알지 못한 결정 때문에 한순간 가족의 중심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 안에서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파장이 조금씩 커지며 다음 이야기를 향한 더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실을 나선 뒤에도 태식과 선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전 재산 상속 막내 아들 지훈이라는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선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대신 여러 장의 문서와 명함이 놓여 있었고 태식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야, 아니 선미, 나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서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요즘 계속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과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싸우는 게 맞을까요? 태식은 준비해온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 전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실제로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다만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법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압이나 기망,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소송이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식은 그래도 막내가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 부분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막내가 간병을 전담했다면 법원에서는 그 헌신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선미는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서류로만 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태식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는 동안 도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사실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만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지훈에게 조심스러운 연락을 했습니다. 지훈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간병인 영자님과 함께 한번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남기신 메모와 수첩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약속된 날 도연의 사무실에는 지훈과 영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책장에는 각종 서류와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병실만큼이나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과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수첩과 메모는 아버님께서 공식 유언장과는 별도로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은 아이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최소한 마음을 기억해주는 쪽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마음이 중요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언젠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바라보며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에게는 그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만 하셨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미처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이 크다. 큰아들 태식에게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너무 쉽게 올려놓았고, 둘째 선미에게는 딸이라는 이유로 자주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지훈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 형과 누나 뒷바라지 속에서 늘 막내라며 양보를 당연하게 요구받았고, 마지막에는 간병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거의 혼자 지게 했다. 간병의 무게는 돈으로 셀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손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 이마저도 막내에게 준다. 두 아이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내 곁에 남은 아이에게 최소한의 미안함과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자 할 뿐이다. 다만 두 형제, 아니 세 자식에게 향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있었다. 지훈은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로 보였을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에게만큼은 제대로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각자 사는데 힘이 붙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에게는 내 마음을 조금 더 건네고 싶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두 분 자녀에 대해서도 따로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태식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으나 그 책임감만큼 마음이 자주 지쳐 보였다. 선미는 늘 가족을 챙기려 했지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걱정되었다와 같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훈님, 사실 큰아드님과 따님도 한 번씩은 오셔서 울고 가셨습니다. 바쁘고 두려워서 오래 있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무섭고 책임이 두려워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곁에서 느꼈습니다. 그 말은 태식과 선미를 악마로 만들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약함을 함께 인정하는 증언이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수첩과 메모를 언젠가 형제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때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지훈님께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이 기록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형과 누나는 여전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수첩을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품고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며칠 뒤 집 정리를 하던 중 작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식에게, 선미에게, 지훈에게라고 적힌 3개의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하지만 한 번도 뜯지 않은 상태로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그 앞에서 서 있다가 결국 가족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남매는 오랜만에 준호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집은 아직 아버지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에는 어린 시절 3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고
선미는 긴장한 손끝을 감추기 위해 커피잔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테이블 위에 봉투 3개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들입니다. 형, 누나에게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모이자고 했습니다. 태식의 눈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저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누나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고 3사람 모두에게 전하는 마음이 적힌 수첩도 있습니다.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봉투를 연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태식이 책가방을 맨 채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아, 어릴 때부터 너를 가장 믿었다. 가장이라는 말을 너무 일찍 올려놓은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였다. 너에게 기대는 만큼 너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뒤늦게 생각해 보았다. 내 삶이 버겁지 않았으면 한다. 너도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식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미도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가족여행에서 찍힌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센스 있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야, 너는 늘 웃으면서도 눈에 피곤이 가득했다. 집안일, 회사일, 아이들 돌보느라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빠가 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서 내가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너를 덜 사랑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내가 자신을 위해 웃는 날이 많았으면 한다. 선미의 손이 편지를 잡은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 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을 한 번도라는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봉투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실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것은 너뿐이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생각해보니 결국 너였다. 이 결정 때문에 형과 누나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 셋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리라 믿는다. 3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편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고 오래된 집안 공기는 묵은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수첩을 펼쳐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앞서 도연과 나눴던 내용들이 보다 긴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간병의 무게는 돈으로 셀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손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 이마저도 막내에게 준다. 나머지 2 아이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막내에게만 책임을 지운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3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향해 있었다. 다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삶과 싸우느라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 글을 함께 읽게 된다면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각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껴안아 주었으면 한다. 내가 떠난 뒤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이다. 읽던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얼굴을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막내만 편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책임이 두려워서 내 삶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조금씩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선미도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늘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들, 회사, 집안일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를 뒤로 미룬 건 결국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의 가슴을 가장 깊이 치는 문장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린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는 내레이션이 세 사람의 표정을 감싸 안듯 흐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형과 누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과 누나가 저를 의심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함께 읽으니까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남기고 싶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은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니, 지훈. 나는 내가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것이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다는 죄책감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너를 의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미안합니다. 막내니까 미혼이니까 시간이 더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글을 보고도 계속 싸운다면 그게 더 큰 불효일 것 같습니다. 거실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분명 조금 전과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날 선 말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그 자리를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작게나마 이해하려는 마음이 대신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바탕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끝이 아니라 진짜 이유에 다가서는 낮은 숨소리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선택과 변화의 시간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남긴 수첩과 편지를 함께 읽은 날 이후로 세 남매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동시에 묵직한 여운을 품은 채 흘러갔습니다. 거실에서 각자의 봉투를 쥐고 울던 그 밤 이후 태식과 선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한 채 집을 나갔고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있는 종이들을 여러 번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눌러 쓴 흔적 속에는 어느 누구를 향한 원망보다 자책과 미안함 그리고 늦게나마 전하려는 사랑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다시 한번 상속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았던 상담 메모, 예상 소요 비용, 소송 기간, 승소 가능성 등을 정리한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듯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마음, 막내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시간들. 그러나 수첩 속에 적힌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간병의 무게는 돈으로 셀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손에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 이마저도 막내에게 준다. 나머지 두 아이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막내에게만 책임을 지운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태식은 그 구절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화가 났던 지점은 돈 그 자체라기보다 아버지의 선택이 마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대했는지 인정하기 싫어서 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더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막내를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선미도 비슷한 시간 아이들이 잠든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내가 자신을 위해 웃는 날이 많았으면 한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편지를 쥔 손을 가볍게 떨며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시간들. 돌아가신 뒤에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듯 떠올랐고 그 말은 곧 진실이 되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왜 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매번 바쁘다는 말 뒤에 숨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태식과 선미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고 몇 번이나 끊었다 다시 걸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 한 장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 상속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 인근 카페였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며 둘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식이었습니다. 선미, 나는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변호사 얘기도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도 우리가 했던 말들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건 억울해서라기보다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대했는지 인정하기 싫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마주보기 싫으니까 자꾸 막내만 탓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다퉈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고 영자님 말씀도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두려워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나누며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 귀에는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금 뒤 태식이 단호한 듯 그러나 어느 정도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은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덜 억울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남기신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숫자와 조항으로 쪼개는 일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빠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아버지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상속 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결정을 전하기 위해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한번 도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세 사람을 맞이하며 차를 내어주었고 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속소송과 관련해서 여쭤봤던 일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수첩을 함께 보고 나니 싸움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 뜻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전해드릴 때 느꼈던 마음과 조금은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선미도 덧붙였습니다. 지훈에게 전 재산이 상속되는 것에 대해 아직 완전히 편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감정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이제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약간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과 누나가 저를 의심하셨던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만 있었고 상황 결과만 보면 제가 이득을 보는 모양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재산을 제 삶만을 위해 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삶과 마음을 남기는 방향으로 쓰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흥미롭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버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실지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하셨던 동네가 있습니다. 오래 다니시던 작은 시장과 자주 들르시던 식당, 노인정 같은 곳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르신들과 돌봄 가족들을 위한 작은 쉼터나 무료 상담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간병을 혼자 감당하는 가족들이 저처럼 숨이 막히지 않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숙성된 결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태식과 선미는 뜻밖이라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내 삶도 아직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냐? 지훈은 단호하진 않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라면 그 돈이 사람을 짓누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가야 하니 전부를 그렇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부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 내레이션처럼 조용한 목소리가 흐르듯 이 상황을 정리해줄 문장이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남겨진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많이 안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쉼터나 상담 공간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재단 설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실제로 준호가 오래 다녔던 동네 근처에는 작은 공간 하나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간판도 크지 않고 내부 시설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탁자가 놓인 그곳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벽 한편에는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이 소박하게 적힌 액자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지훈이 수첩 속 아버지의 글을 떠올리며 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서서히 진행되던 어느 날 세 남매는 함께 준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바람은 차분하게 불고 있었고 묘역에는 조용한 기도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묘비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돈을 제 삶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돌봄의 무게로 숨이 막혀오는 분들을 위해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제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층 단단해진 울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태식과 선미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식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게야 이런 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책임과 체면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싸우려고 했던 것도 결국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남은 삶에서라도 아버지께 빚진 마음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선미도 눈물을 닦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바쁘다고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정작 아버지 마음을 묻는 일은 뒤로 미뤘습니다. 돌아가신 뒤에야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제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묵념을 올렸고 한동안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묘역을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세 남매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발걸음 사이에 거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간격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앞서 걷던 지훈이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고 태식과 선미도 발걸음을 맞추며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먼저 크게 웃거나 과장되게 화해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작은 숨소리와 짧은 대화 속에서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쉼터가 준비되면 나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태식이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도 아이들에게도 그곳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뒷모습 위로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내레이션이 겹쳐질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돈으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유언장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남겨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다시 찾아오겠지만 이제 그 삶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마음을, 건물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들 안에서 새로운 유산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